항상 일어나게 되면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을 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또 떨어진 거 아닐까? 이것도 더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최근에 이 걱정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네, 미국 시장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우지수만 좀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임채욱 대표가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또 조금 더 어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롤러코스터 증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미국 시장의 등락을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줬었던 부분들이 CPI 지수인데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국내 증시에 움직였었던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 롤러코스터 증시에서 어제 올라왔는데요. 엊그제 64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반 정도 복귀한 거예요. 지금 그 복구를 해서 32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어제 37포인트 올라오면서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다 무마시켜주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외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600포인트 도전. 이 2600포인트 도전은요. 지난달에도 얘기했었는데 도전해서 올라왔다가 또 밀렸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왔다가 또 밀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또 도전이라는 부분을 외쳐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혼자서도 잘 진행하시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럼요. 인생 뭐 있어요. 혼자 다녀야 되는데. 농담이고요. 자, 2600포인트 도전하는 거 요 부분하고 실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요 부분인데요. 제가 요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CEO들을 만나서 경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일축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 자체보다는 투자 유치 성과가 더 크다. 즉 투자를 훨씬 더 크게 유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세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즉 일자리를 늘리는 거죠.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각각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의 일자리가 늘고 그다음에 GDP가 올라오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공장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울산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미국에다가 세우면은 울산의 이 그 자동차 업체들 다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 갈 수는 없죠. 그럼 미국에 있는 인원을 고용할 거고 거기서 생산하는 물량만큼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줄여야죠. 더 팔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줄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한다면 진짜 우리나라 근로자들 구조조정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반대급부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미국을 위해 일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자체적인 부분에 경제 여건을 위해 협상을 잘 해야 되는데요. 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실제적으로 관세 정책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물가가 올라오는 여건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또 반대적 부분이 나타났어요. 관세 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 이렇게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한다면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한국은행 금동위 금리 결정에 25bp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좀 더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가 불안에 대한 여건 때문에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가도 물가지만은 경기 침체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SE의 공포 이렇게 뉴스 타이틀에 나오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보면은 물가와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반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가 높아지는 부분에서 경기도 침체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정책 쓸 때 복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감내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이런 쪽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보시죠. 12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2일 날이고 우리나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발표된 2월 달의 CPI. 뭐 내일은 PPI가 생산자 물가가 발표될 거고요. 13일 날에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표가 나온다라고 요거는 제가 월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요. 2월 달에 CPI 제가 준비해서 정리해 왔어요. 미국 시장이 혼조세를 보인 이유도 여기 있어요. 혼조세, 다우 지수가 내렸잖아요. S&P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는 올라왔습니다. 반등을 해줬었던 이유가 2월 달에 CPI 요 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CPI 월별로는 0.2% 올라왔습니다. 연별로는 지난달에 발표했던 게 3.0%였는데 이번 달에 2.8%로 발표했으니까 낮아졌죠. 물가지수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물가지수가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 여기에 탄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펴서 물가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맞거든요. 수입품의 이 가격이 높아지니까. 근데 CPI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상쇄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원 CPI를 보니까요. 지난달에 0.4% 상승으로 발표했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0.2% 상승. 뚝 하고 떨어졌죠. 그렇죠? 그런 연별 CPI 같은 경우에도 3.3%에서 3.1%로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자체적인 여건은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다. 물가가 연준이 목표했었던 부분이 3%대역이 아니잖아요. 2%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2%대역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2%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에서 좀 페드 즉 연준이 금리 정책을 쓰는데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 시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는 이 과도기의 텀을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물 한 잔 마시고요. 관세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관세 정책에 대한 여건에 전 세계에 지금 충격을 주고 부담을 주고 있는 그 관세 정책이 철강, 그렇죠? 알루미늄 이쪽에 25%의 관세 강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2일서부터 발효됐으니까 아마 어제 오후부터 우리나라 철강에 대한 여건에 관세 지금 부과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미국의 가격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철강 가격이 32%나 급등했대요. 25%의 관세를 내고 32%나 가격이 올라왔다.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쿼터제로 움직였었던 부분 그리고 쿼터제를 지금 철폐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국 부스에 방송국 여기 스튜디오 오는 동안에 한국경제TV 보면은 엘리베이터에 이 전광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 하고 관세 철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쿼터제 철폐 요 부분에
관세 철폐가 아니라 쿼터제 철폐. 이 부분이 눈에 탁 띄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쿼터제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고, 쿼터제에 해당되는 물품, 그러니까 그만큼은 무관세였거든요. 관세를 물리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협정이 다 돼 있었는데 이거를 철폐했다. 그럼 계속적으로 모든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붙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는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 수출이 캐나다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순위를 따져 보면은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 알루미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 부분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의 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철강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더 많이 수입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국 거를 수입할 수는 없잖아요. 이 철강의 강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이에요. 다른 국가도 있지만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맹주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포스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꽉 잡고 있는 그런 여건이죠. 그래서 중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중국의 제품을 지금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의 이 철강 제품의 수요가 뭐 더 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회의 요소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어쨌든 25%의 관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한 여건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이것도 체크해 볼 만한 중요한 포인트고요. 3회 금리 인하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 우리나라도 그동안 금리 역전 차이가 있었던 그런 상황에 운신의 폭이 적었었는데 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요소들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또 귀에 쏙쏙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젠스님이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른 분들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댓글에 게시판에 게시의 글, 채팅 글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자주 볼 수는 없지만은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서 인사도 드리고 관련되어 있는 답변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종목 상담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종목에 대한 부분만 빼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지금 뭐 300개 넘어가고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힘을 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 대한 체크해 봐야 되겠죠. 국내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쌍끌이 매수, 쌍끌이 매수.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으로 딱 보이고,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은 뭐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거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국가들도 많이 내렸어요. 여기서 물론 이제 올라왔다 치더라도 경제 체력에 의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라고 한다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을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막 사나? 성장력과 성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봤을 때 그래도 다른 국가보다 성장력이 있는 국가에 해당되고 저평가되어 있죠. 많이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도에 전쟁을 하는 러시아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시장 PER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이 PER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프다, PBR 얘기하면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만 들어봐 주세요. PER은 성장률의 성장 지표로 보시면 좋을 거고요. PBR은 이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그 회사의 탄탄함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습니다. 근데요, PER이 몇 배냐 하면
8배예요. 8배. 8점 몇 이렇게. 그러면은 평상시는 얼마냐? 평상시는 PER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12배에서 14배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8배면 되게 내려왔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 PER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럼 PBR, 자산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이 PBR 지표로 한국 시장을 평가를 해보면 선행지표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0.8배예요. 0.8배 감이 안 오시죠? 1배 딱 일자 써 있으면은 똔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0.8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살 의향이 있었어요. 근데 불리하거든요.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정치적 리스크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쪽 저쪽으로 치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었잖아요.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는 그런 여건에 환율에 대한 지표를 안 볼 수 없어요. 환차 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얼마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52원. 네. 지금 이게 1,200원? 1,100원, 1,200원? 못해도 1,300원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452원? 1,500원 가는 줄 알았어요. 환율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원화, 상대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달러당 원화의 환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00원으로 올라오면 원화에 대한 약세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돈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돈 가치가 떨어지는 데 투자를 하겠어요? 외국인 입장에선 아니죠. 그러면 1,452원에서 1,400원으로 내린다라고 한다면 50원만큼의 환차익이 생기는 거야. 1,300원으로 내린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상황에 152원의 환차익이 생기는 거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익이 생기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 주가가 올라와서 수익이 생기고 진짜 또랑치고 가재 잡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이 시발점이 언제냐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계속 팔기만 했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 그래도 외국인들이 3,800억 들어오면서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환율이 방점 찍힌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바뀐 거 없어요. 수출 여건, 관세 정책 들어오는 거 다 지금 똑같아요. 뭐 우리나라만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뀐 여건에 하나는 있어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 불확실성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정점, 클라이막스, 꼭대기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꼭대기인데 투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확실성이 꼭대기라는 것은 정점 찍었다라는 거고 이제 내려올 길뿐이 없다라는 거야. 즉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 국면에 있다라는 거죠. 정치적 리스크도 해소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정책으로 세게 밀려 들어왔었던 이 부분들이 이제는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하고 대처하고 있는 거잖아요. 각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 관세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원화 강세, 그동안 불리했었던 부분에 원화가 좀 내려오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 여건에 의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주식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조금씩 들어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연기금,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살 수 있대요. 얼마 정도 더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냐면 20조 원.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20조 원이면 외국인 다 나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어쨌든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20조 원의 이 자금 운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내린다라기보다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딱 얘기한 거예요. 몇 포인트?
2600포인트. 어떻게? 도전해보자. 2600포인트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머, 캠파님 소리가 너무 멀게 들려요? 아우, 아러시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좀 붙잡고 좀 세게 목소리를 좀 높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또 반도체. 요거는 한번 신경 써야 돼요. 어제 반도체 주식들, 소부장 주식까지 움직였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낸드 값을 10% 올린다. 반등 신호 나왔다.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에 IT가 차지하는 게 40%예요. 그러면 이쪽에 또 IT에서 반도체가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격이 올라오는 만큼 수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들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낸드 프레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33.9%, SK하이닉스 20.5%, 키옥시아 일본이 도시바 이 반도체 분야였었거든요. 독립한 거죠. 16%, 마이크론이 13%, 14% 여기 샌디스크. 윈스턴 디지털이 샌디스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11%. 이 정도 되는데요. 이 샌디스크가 낸드값 10% 올린다고 그랬어요. 캐퍼가 작은 애들이 10% 올린대. 그러면 캐퍼가 큰 애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낸드에 대한 부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더해보세요. 50%에서 54%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의 메모리 분야는 54%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낸드 값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분야에 대한 그 수익이 더 커질 수 있겠죠. 4월 1일서부터 올린다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마이크론 해봐야 14%고요. 키옥시아 있죠, 키옥시아가 16%인데요. 이 키옥시아에 SK하이닉스가 투자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키옥시아 뭐 합병한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M&A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글로벌에서 뭐 독점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서 또 일본도 또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그냥 투자자로 남아 있는데 하여튼 키옥시아가 돈 벌면 배당은 SK하이닉스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유리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이거. 미국이 중국의 구형 반도체에 규제를 강화한다. 구형 반도체를 제재해. 그러면은 제재하는 부분의 반사이익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낸드 가격도 움직이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의 반도체 청문회에서 중국을 규제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겠어요? 환율도 안정되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정점 통과하고 지금 떨어질 거니까 리스크 불안 요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반도체 가격 올라오지. 이러면 충분하게 한국 시장은 현재 가격에서 한 단계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600포인트 도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기대 한번 해볼까요? 자,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대응 전략. 자, 2600포인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서 설명한 대로 반도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 잊어버릴 뻔했다.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 협상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어제 뉴스가 지금 제일 크게 나왔는데요. 이 휴전 동의를 하면서 재건 시장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어제 재원주가 올라왔다가 다시 되밀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이 부분에 기대했었던 여건에 들어왔던 물량들, 매수했었던 부분들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 가격에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올라왔을 때 팔아가지고 물량이 출회되니까 주가가 밀렸는데 밀린 부분에서 이게 안착이 되면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 재건 시장의 시장 규모가 1,300조 원 규모예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 부분 캐파를 가져올 거고요. 이 캐파가 우리나라 뭐 건설 시장이나 아니면 재건 시장, 재건 기업의 재건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재건주에 대한 부분 좀 봐야 돼요. 앞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반도체에 저는 레거시 반도체도 있고 뭐 낸드도 있고 뭐 다 있는데요. 저는 넥스트 다음번 넥스트 HBM 다음에 나올 것 넥스트 HBM CXL 그죠? CXL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인터넷이나 엔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중국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필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의 한한령은 언제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벌써 지지난주에 알려드렸었던 것 같은데 5월 안쪽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확률적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몇 월이죠? 3월이에요. 3월 중순 지나가죠? 4월달, 5월 안쪽이니까 4월달 다음 달에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뭐 실제 엔터나 화장품, 뭐 인터넷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것,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식료품 업체들 이런 쪽에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재건, 인터넷, 엔터, 화장품 서비스 요 얘기를 드리고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반도체 관련되어 있어서 CXL 관련주 해서 네오셈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네오셈이 많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어제 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자, 이게 네오셈인데요. 네오셈 한번 봐보자. 네오셈, 이게 황금 라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년선이 황금 라인에 딱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왔다가 아이고 이게 이렇게 나와라 됐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눌렸잖아요. 그러면 눌린 부분에 이 공간이 여기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충분하게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눈에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은 요거 지금 양봉이 2개 나왔는데요. 양봉 2개 나온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전 고점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수익력은 충분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열심히 매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의 가격이 뭐 저는 충분하게 산다라고 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꼭 사라는 건 아니고요. 관심 있게 한번 봐보자. 그래서 수익을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